에로스와 푸시케, 그 세 번째 이야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신랑은 나에게 그러지 않았는가. 의심이 자리 잡은 마음에는 사랑이 깃들이지 못한다고. 푸시케는 신랑이 하던 말을 떠올리며 의심을 사기려 했다. 하지만 의심을 사기려는 노력이 번번이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었다. 의심은 푸시케의 마음이 조금만 헐거워지면 불쑥 고개를 들고는 했다. 의심이 고개를 들면 그 고개를 누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다. 하지만 의심의 뿌리는 그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의심의 뿌리를 캐내어 버릴 수 있을까? 그렇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된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순간 의심은 뿌리째 뽑힌다. 의심은 오래지 않아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신랑의 살갗은 보드라웠다. 신랑의 음성은 앳되었다. 대체 어떻게 생긴 분일까? 호기심은 상사병과 같은 것이다. 상사병이 식욕을 떨어뜨리듯이 죄 없는 호기심 또한 채워지지 않으면 입맛을 떨어지게 한다. 푸시케는 먹는 재미를 잃고 나날이 여위어갔다. 내가 이 호기심을 채우지 못하고 나날이 여위어가면 신랑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그래, 확인해보자. 신랑이 어떤 분인지 확인해보자. 이것은 나에게도 좋은 일이고 결국은 신랑에게도 좋은 일이다. 마침내 이렇게 결심한 푸시케는 언니들이 가르쳐준 대로 등잔과 낫을 준비하고는 신랑이 돌아오고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사냥을 나갔던 신랑은 밤이 으슥해질 역에야 밤이슬에 젖어서 돌아왔다. 둘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푸시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푸시케는 한밤중에 살며시 일어나 등잔을 켜들고 신랑의 얼굴에 비추어 보았다. 산으로 올라오고는 처음 켜본 등이었다. 그러나 신랑은 뱀이기는커녕 금빛 고수머리가 흡사 양털 같고 이목구비가 반듯하여 피부가 눈처럼 흰 미소년이었다. 어깨에는 밤이슬에 젖은 날개도 달려 있었다. 그 날개의 은빛 깃은 봄에 피는 꽃잎만큼이나 보드라웠다. 푸시케는 신랑의 풍채에 넋을 놓고 있다가 등잔에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을 그만 에로스의 어깨에 떨어뜨리고 만다. 에로스가 푸시케의 머리카락에 단물방울을 떨어뜨렸듯이 그렇게 떨어뜨리고 만 것이다. 아, 그렇다. 그가 바로 사랑의 신 에로스였다. 에로스는 퍼뜩 눈을 뜨고 푸시케를 노려보더니 검다 희다 말 한마디 없이 그 흰 날개를 펴고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날아가 버렸다. 푸시케는 에로스를 잡으려고 창 쪽으로 달려갔다가 그만 보람없이 창틀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에로스는 잠시 날갯짓을 멈추고 흑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푸시케를 내려다보며 내뱉듯이 말했다. 어리석군요, 푸시케요. 내 사랑에 대한 보답이 겨우 이것이요. 사랑에 대한 보답이 겨우 파국이요. 내가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그대를 사랑했기 때문이요. 사랑의 그릇은 채움으로써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써 채우는 것이라던 내 말의 이치가 그렇게 알아듣기 힘들던가요. 가세요. 그대에게 따로 벌을 내리지는 않겠어요. 사랑이 남아있다면 영원한 이별보다 더 큰 벌은 없을 테니까. 우리는 오로지 영원히 헤어져 있을 따름이요. 의심이 자리 잡은 마음에는 사랑이 깃들이지 못한다는 말을 알아듣기가 그렇게 힘들던가요. 그래요. 의심이 자리 잡은 그대 푸시케에게 나 에로스는 깃들일 수 없다는 뜻이었소. 에로스가 밤하늘에 한 줄기 빛을 그으며 날아가 버린 뒤 푸시케는 한동안 땅을 치며 울었다. 울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손끝에 닿는 바닥은 설화석고가 아니라 땅이었다. 푸시케는 이상하게 여기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궁전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고 자신은 어느새 황야의 맨 땅 위에 엎드려 있었다. 푸시케는 두 언니를 찾아가 자기가 겪은 그간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하면서 오직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다. 두 언니는 함께 후회하고 슬퍼해주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기 딴 마음을 먹었다. 오냐, 그것이 과분한 분복이라고 하는 것이다. 너는 이제 화를 입었으니 내가 그 복을 다시 지어보아야겠다.
두 언니는 날이 밝자마자 앞을 다투어 푸시케가 살던 바위산을 기어올랐다. 산 꼭대기까지 오른 두 언니는 제피로스를 불러 푸시케가 살고 있던 그 궁전까지 실어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는 제피로스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전에 벼랑 위에서 뛰어내렸다. 제피로스가 있던 자리에서 비켜버리자 자매는 천길 벼랑에서 떨어져 그 의롭지 못한 삶을 좀 일찍 끝내고 말았다. 푸시케는 한동안 정을 붙이고 살았던 신랑 에로스를 찾아서 온 그리스 땅을 다 누볐다. 하지만 사람들은 에로스가 신인지라 그 행방을 알지 못했다. 신들은 알 테지만 푸시케로서는 신들을 만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푸시케는 산을 넘다가 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던 신전 앞을 지나게 되었다. 누구의 신전인지 짐작할 도리도 없었다. 푸시케는 신전 앞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 어느 신의 신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전이 있으니 반드시 임자가 있겠지? 그래, 이 신전에서 신랑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자. 신랑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떠랴? 신랑에게 지은 내 죄를 용서받는 길은 땀을 흘리고 수고를 드리는 길밖에 없다. 푸시케는 신전으로 들어갔다. 신전 안에는 뜻밖에도 곡식 낫가리가 있었다. 낫가리 중에는 단으로 묶인 것도 있었고 베어서 실어온 채로 아무렇게나 팽개쳐진 것도 있었다. 낫, 갈퀴 같은 연장도 이곳저곳에 널려 있었다. 푸시케는 무더위에 지친 농부들이 그냥 팽개치고 달아났으려니 생각하고는 곡식과 연장들을 종류별로 고르고 나누어 제각기 있어야 할 자리에 마땅한 상태로 깔끔하게 정돈했다. 푸시케는 어떤 신에게든 죄를 얻었더라도 믿음으로 덕행을 쌓으면 등을 돌렸던 신도 다시 돌아앉는다고 믿었다. 이러한 믿음은 에로스를 잃고 방황하며 나름대로 겨눈 간음이고 헤아린 짐작이었다. 과연 그랬다. 그 신전은 다름 아닌 곡물의 여신 데메테르에게 바쳐진 신전이었다. 하지만 푸시케는 나이가 어려 낫가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데메테르 여신의 신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데메테르 여신의 신전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던 푸시케가 신전 재단의 휘장 뒤에서 여신이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어찌 짐작할 수 있었으랴. 데메테르 여신은 며칠 동안 푸시케가 일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푸시케여, 네가 복을 지었다. 내 비록 아프로디테의 저주에서 너를 풀어줄 힘은 없으나 여신의 분노를 삭힐 방도쯤이야 어찌 일러줄 수 없겠느냐. 내 신랑이었던 이가 아프로디테 여신의 아들 에로스임을 네가 알았느냐? 어서 가서 여신의 손에 네 몸을 붙이고 겸손과 순종으로 용서를 빌어라. 인간과 금수와 초목 중에 인간만큼 신을 노엽게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인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돌아앉은 신을 다시 돌아앉힐 수는 없다. 그러니 나에게 용서를 빌지 말고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용서를 빌어라. 푸시케는 데메테르가 가르쳐준 대로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찾아갔다.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푸시케가 문안을 여쭙기도 전에 꾸짖기부터 했다. 이 하찮고 믿음이 적은 거사. 네가 신을 섬기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느냐? 네 신랑은 내 말을 귓가로 흘리고 너같이 하찮은 것에게 사랑을 기울이더니 어깨에는 화상, 가슴에는 상처를 입고 돌아와 몸져 누웠다. 참으로 밉살스럽고 비윗장이 틀리는 거사. 내가 이제부터 너를 시험하리라.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신전의 곡간으로 데려갔다. 신전 곡간에는 비둘기의 모이가 될 밀, 보리, 기장, 살갈퀴, 볼록콩 등이 섞인 채 수북히 쌓여 있었다. 비둘기는 바로 아프로디테를 상징하는 새였다. 네가 데메테르에게 길을 물어 내게로 왔으나 내가 데메테르를 탓할 수는 없다. 자, 여기 있는 곡식을 종류별로 고르되 한 알도 남김없이 골라 무더기로 각기 쌓아 놓아라. 저녁 때가 되기 전에 끝마치지 못하면 내 입에 들어갈 것은 하나도 없다. 여신은 이렇게 말하고 신전 곡간을 떠났다.